자, 반갑습니다. 페페아파입니다. 이번 주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까지가 대체 공휴일이죠. 근데 이제 좀 코인 시장을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지금 반응들을 좀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흔히들 이제 유동성이 유입이 돼가지고 펌핑 사이클들이 다가올 거라는 확신을 못 얻었어요. 저를 확신시켜야 됩니다. 제가 문제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있으면 좀 말 좀 해주세요. 댓글로 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그 하락했던 구간들이 좀 셌던 애들 중에서 굳이 따지면 숏이 좀 많이 모였던 애들이 상승률이 조금 높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불장에 대한 시그널일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회복을 못한 애들도 많거든요. 갈 거였으면 그냥 다 같이 데리고 갔겠죠. 몇몇 애들 보면은 이게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너무 더딥니다. 확신을 하기에는 좀 더딘 것 같고. 자, 보통 애들이 다들 이래요. 이게 어쨌든 빨간불이 나왔다고 해서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수 좀 집중된 코인들 몇 개만 조금 더 반등폭이 조금 컸던 것 뿐이고, 그냥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뭔 반등이야. 데드캣 반등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반등들이 안 나오는데, 뭐 시그널이라고 해야 된다면 최소 최소한 이 정도는 회복을 해야지 시그널이 아닌가? 이거 섣부르게 그냥 시장을 지금 이제 미리 앞서가지고 갔다가는 큰 뒤통수를 한 대 맞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어요. 일단 국내장이 거의 어쨌든 지금까지 중심이긴 했거든요. 한국을 좀 크립토 시장에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중국, 미국 다음에 한국 정도가 됩니다. 점유율이. 굳이 따지자면 한때는 코인베이스 상장보다도 업비트 상장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뭐 코인베이스 상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세력들이 얼마나 붙냐에 따라 달렸을 텐데,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 지금 절반 반반이죠. 단타식으로 진입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바닥에서 좀 잡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숏을 잡은 사람들도 좀 반등들을 하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반등을 하니까 이거 좀 털어내야 되나? 좀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애매한데 중간에 걸쳤어요. 그러니까 반등할 거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이제 애매하니까 이거 정답을 좀 내릴 수는 없긴 한데, 저는 그냥 하방 관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그냥 지표라든지 인위적인 상황들이라든지 시장의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왜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될 건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라고 해보면 굳이 따지면은 그냥 국내 시장에서 굳이 따지면 정말 좋게 보면 그냥 3월에 들어온 사람들 그냥 다 떠먹이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굳이 따지면은 뭐 내년부터 과세가 진행이 되면 과세가 되기 직전에 펌핑들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21년도에 이미 벌 것들을 다 벌었어요. 큰형님들은. 그분들은 이미 다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메인급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비트코인 정도 뭐 몇 개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간 것들이 그런 이유기도 하거든요. 왜 대세적인 사이클을 지금 했다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지, 똑같은 패턴을 누구나 다 생각할 거라는 생각들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시장에 뭐 정답은 없겠지만.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르게 가잖아요. 반감기 되기 전부터 올랐으니까 이거는 정말 이전에 싼 고점을 찍었다면 지금은 이 고점 하나가 최악의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의 특징이 뭐냐면 뭐 일반적인 패턴이 모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반등들을 하는데 쇼청산 반등. 헤드앤숄더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죠. 희망 고문하면서 한 번에 수직 하락을 해버리면 이건 반등도 되게 시원한데,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이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거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방심하는 틈을 타서 시장이 갑자기 좀 충격을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 다음에 충격이 온다? 그거는 아마 단기적으로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 겁니다. 단기적이 아니고 거의 연말까지도 회복하기 힘든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거의 끝자락에 있는 애들이 조금 몇 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거든요. 몇몇 애들 빼고는 그냥 끝자락에 있어요. 지금 반등도 뭐 이제 중간 지점까지 온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고점 대비 해가지고 빠진 것들을 보세요. 일단은 버티만 할 수도 있는 게 2월달, 1월달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정리를 안 하고서 뭐 DCA 전략이든 장기적인 이제 스윙 전략으로 이제 연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왜냐하면 저점을 잘 잡았다고들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안 털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버틸만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턴 사람들이 있느냐? 어중간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턴 게 아니고 못 턴 거예요. 털 자신이 없는 거죠. 온갖 미디어와 이런 데서 불장과 반감기가 끝나고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외쳐대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고요. 시장의 경험이 없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다? 지금 유동성이 남아있는 게 유동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진입해가지고 지금 이제 버틸만한 사람들과 이미 진입해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희망으로 돌리면서 이제 그 멘탈 훈련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지금 당장에서는 한 두 달 동안 이렇게 이 뺀 정도가 이 하락을 해서 빼는 정도가 이거는 그냥 조정이 아니고 그냥 나는 판을 설거지한다는 느낌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조정이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와? 조정 올 거면 한 2주 만에 한 2주 조정 오고 바로 회복들을 해요. 누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주는 게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자선 사업거들도 아니고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는데요? 그렇다고 국내 투자자들이 다들 지금 선물해가지고 롱 때리고 숏 때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가 한 90%가 아직도 현물러예요. 아직도 현물러란 말이죠. 지금 주변에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업비트랑 비썸이랑 바이낸스 중에 어떤 계좌들 주로 많이 쓰나 물어보면 다들 업비트랑 비썸이랑 이런 데들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선물은 거의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고 신규로 유입됐다기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90%는 무조건 현물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거래소엔 선물이 없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근데 보면은 사실 아니 없는데 이렇게 저점에서 기회들을 오래 주나? 이렇게? 역사상 이런 적이 있나? 누구 저거라고 이렇게 오래 주지? 이렇게 저점에서? 아니 털려나갈 정도의 뭐 재료를 뿌렸어요? 이거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반감기 되기 전이라고 해서 올랐잖아요. 오른다며요. 반감기 되기도 전에 알트코인들 왜 떨어졌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속은 거지. 반감기 그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반감기 되기 전부터 이렇게 떨어뜨린 거면 1차적으로 물량들 다 반감기 이후에 올라간다는 생각들로 알트코인들을 사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냥 물량들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럼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가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느냐? 곧 나오겠죠. 지지를 한 건지 지지를 하는 척을 하는 건지. 지지하는 척이면 정말 후폭풍이 되게 크겠죠. 저는 지지하는 척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고 계속해서 수직 하락이 옛날 같았으면 쉽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시장의 규모도 커졌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천천히 굴리는 것 같아요. 예전이었으면 단 2주 만에 나왔던 하락이 요즘 같았으면 곱하기 4배. 물론 그때 대비해서 가격도 4배 가까이 올랐는데 한 8주 만에, 한 2달 만에. 예전이었으면 2주인데 요즘 같으면 한 2달 동안의 사이클을 정말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이제 떨어질 거면 떨어지고 올라갈 거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지배적이거든요. 저는 매일같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급할 게 없죠. 저희가 모르는 그 큰형님들은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할 게. 자, 그러면 정말 하나의 희망이 있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올라갈 희망이 뭐가 있지? 뭐 홍콩 유입이요? 너무 뻔하잖아. 반감기 이후에 올라간다고요? 그거 이제 보상량 신경 안 쓸 텐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마켓 거기 수수료 많이 나오면 보상량 늘어날 텐데
거길 띄우면 되지. 나중에 비트코인 바닥 가더라도 굳이 이거 누구 그 미국 그 월가보다도 돈들이 많나? 그 올릴 세력들이? 그러면 그 눈치들을 보겠죠. 월가 쪽에서 미국 눈치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요. 중국계 자본가들도 사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구간에서 과연 이걸 올려줄까? 미국 기관들이 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아니 그러니까 둘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관계인데 어쨌든 누가 먼저 올리느냐 눈치 싸움이잖아요. 눈치 싸움인데 그럼 그 사람을 올렸을 때 기관들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누가 감당을 하겠냐고. 둘 다 기관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미국계 기관들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로비 그냥 그거죠. 중개를 해준 거죠. 그냥 블랙록에 이제 그 고객들이나 기관들이 너네 비트코인 한번 포트폴리오에 넣어봐 해가지고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0%도 아니고 자산 운용사들의 운용 자금의 전체 자금에서 한 3, 4% 많아봐야 아니면 1%? 그 정도만 그냥 찍먹하듯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블랙록은 그걸 그냥 고스란히 매수를 해준 거고. 근데 그 기관들이 만약에 레버리지가 껴있으면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순수 현금이면 언제 팔더라도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 나중에 뭐 2년 뒤에 뭐 5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2, 3억이 갔으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고 근데 당장에 만약에 그게 5천만 원 미만까지 떨어지면 안 팔면 그만인 건데 안 팔면 그만이죠. 근데 만약에 그 특정 기관들이 만약에 레버리지가 껴있고 이제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야 된다 아니면 일정 비율까지 떨어지면 그 레버리지 장치를 저희가 모르는 장치를 해가지고 그걸 매수를 했다 그렇게 그러면 시장에서 더 그냥 롱 청산이 더 크게 나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냥 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올라갈 이유가 그러니까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만 해서 얘만 이제 역시 비트코인 하면서 비트코인만 지금 그림은 정말 예뻐 보이거든요. 비트코인만 1억을 다시 회복을 하면은 그때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가줄지가 모르겠는데 과연 가줄 것인지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좀 더디게 예쁜 그림들로 가는 거는 난 뒤통수를 한번 칠 것 같은데 더 크게 이번에 쳐버리면 정말 엄청 크게 칠 것 같네요. 왜냐하면 52K를 두고서 52K까지 저점에서 해야지 하는 것들 반대로 이제 쇼청산으로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52K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오히려 더 밑에 이제 52K 자리를 기다린 사람들이 52K 물량들을 잡겠죠? 그럼 더 밑으로 가는 거지. 더 밑으로. 그러니까 쉽게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자선 사업가가 아니에요. 줄 거였으면 그럼 정말 예쁜 그림이면 52K를 갖다가 찍었다가 반등들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살짝 해가지고 매수할 기회들도 안 주고 숏을 바라보는 사람도 숏 청산 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다. 그들이 정말 인위적인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52K가 아니고 그 더 밑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 언제부터가 될지가 문제인데 대다수 국내에서 갑자기 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가스라이팅들을 하는 건지 부처님 오신 날 제2의 부처님 오신 날이 3년 만에 또다시 걱정이 된다라고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전에 그런 것들이 나올 거면 그 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부처님 오신 날 되기 전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주변에도 알고 있나? 우리가 아는 정보는 다 껍데기다. 제가 그래서 엊그젠가 좀 지웠던 그 웨이보 관련된 그 중국계 그 커뮤니티 그거 올려드렸죠.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게시글들이 미리 그 게시글들을 미리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올라가지고 그걸 수정하는 그런 게시글들이 아니에요. 그 제가 위챗이랑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 보니까 입장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은 비공식적으로 고래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힘이 강력하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고래들만 입장 조건들이 되는 고래들만 모으고 있는 건데 대다수의 지금 솔라나 덱스에서 가보시면
자, 지금 이더 덱스는 안 왔죠. 덱스 스크리너가 이런 것들은 보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모든 체인들 기반해가지고 변동률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보시면 이거 솔라나만 분류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대다수가 이제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 기반 보이시죠? 다 솔라나. 밑에 베이스 하나 있네. 또 밑에 뭐 BNB 하나 있네요. 이더리움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이더장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건 이더장이 과연 이더리움 비쌀 때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바닥일 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들만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이 여기에 대다수의 이제 출신들이 그 중국 세력 그 큰형님들의 이 방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신 분들의 행운.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솔라나, 민코인 불장과 이더리움 이 불장들 다른 이유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이죠. 5월 4일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어떤 일이냐면 그 예전에 잠자던 이제 비트코인 이 사토시 나가모토 지갑에다가 뭐 이제 10억이나 이런 것들 입금한 적은 있거든요. 이게 마케팅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5월 4일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비트코인을 페이크 피싱이라고 이렇게 지갑 주소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피싱범들 있잖아요. 해킹범들 그 지갑들로 분류가 되어 있는 지갑에다가 누군가가 실수로 비트코인 1000억치를 입금을 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물량들 어떠한 거래소에서 해킹이 돼가지고 대형 거래소에서 해킹이 돼가지고 이렇게 입금들을 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또 이제 버드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버드 중에서도 중심을 지켰던 창펑자오가 지금 공백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레이스케일이 거의 몇 개월 만에 순유입이 됐다. 1000비트. 엄청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거 기관들 다 합치면 몇십만 비트가 넘는데 고작 1000비트 갑자기 순유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피싱범한테 1000억 가까이 이거 1000비트 이거 보냈다는 것과 순유입 1000비트 이렇게 됐다라는 것과 이게 과연 호재인가? 표면상 이렇게 보이는 거는 순유입이 됐으니까 호재로 보일 수는 있는데 나는 난 미끼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파이넥스는 지금 이제 그거 언급도 안 하고 있고 해킹 당했다라는 거. 아니 2만 개 중에서 5천 개가 해킹 당한 거면 해킹 당한 거지. 500개, 50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거 방심하시면 정말 큰일이 난다. 그리고 이 덱스 스크리너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보시면은 솔라나 기반 애들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죠.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자, 제가 덱스장에 어떤 게 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솔라나, 이더리움. 특히나 이더리움이 크게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더리움 덱스장이 오면은, 이더리움 불장이 오면 이더리움 가격들이 오를까요? 이더 가격이 오를까요? 이더 가지고 민코인 거래하잖아요.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지금 솔라나 덱스 거래하려면 솔라나 오를까요? 올랐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난 이 반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가격이 FTX 사이클 때문에 올랐던 건 뭐 물렸던 FTX 파산 때 물렸던 기관들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모르는. 그때부터 출시된 이제 봉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민코인들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빌드업들 해가지고 봉크 사례 때문에 정말 다들 크게 유입들이 많이 됐거든요. 솔라나 덱스에. 근데 솔라나가 높은 가격에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똑같은 이 메커니즘으로 이더리움도 가격들이 높아질 때 이더 덱스장이 올까요?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좀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들 준비들 하시려고 이더리움을 미리 사놔야 될까요? 안 사놔야 될까요? 안 사놔야 될까요?라고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좀 답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FTX 파산 물량도 있어요. 이거 중간에 경매로 재고 처리했죠. 2차례. 이제 마지막 물량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높은 가격에서 FTX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솔라나 물량들을 다 정리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솔라나 생태계가 띄우려면 솔라나 덱스밖에 없어요. NFT는 아직 타이밍이 아니니까 솔라나 덱스에서 봉크로 먼저 시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와이프로 이런 식으로 솔라나 덱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낙찰받는 그런 기관들도 뭐 전문적인 지식들도 굉장히 있겠지만 그들은 관리하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안 보고 그냥 생태계 이제 거래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트랜잭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앞으로의 뭐 기대값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FTX 파산 물량들을 1차 때는 55달러인가 60 몇 달러에 샀어요. 대신에 베스팅 기간이 있어가지고 4년 동안 락업이 돼가지고 한 번에 못 푸는 거죠. 싸게 산 만큼. 왜냐면 솔라나가 150달러 이상일 때 55달러 60달러에 샀는데 그거 그냥 사버리고 그냥 매도해버리면 그냥 3배 이득인데 그렇게 되겠냐고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락업을 거쳐가지고 대신에 우리가 싸게 넘기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거고, 이것들이 껴있으니까 솔라나 덱스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높은 가격에서 상승을 했음에도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더리움도 가격들이 올라가서 그런 덱스장이 올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더는 매집해야 돼요. 언젠가 1만 달러 이상 가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언젠가니에요. 언젠가. 아니 뭐 5년 뒤에 가는데 지금 매집해가지고 5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적절한 이제 하락장이나 이런 것들 피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더랑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하락하고 나서 비트코인도 이제 룬즈 이제 메타라든지 아니 비트코인 뭐 NFT 메타라든지 이더리움도 덱스와 NFT 메타들 이런 애들은 솔라나처럼 가격들이 올라가서 이 물량들을 다 넘겨버려야 되니까 높은 가격에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매집을 해야 되니까 바닥에서 그때 이렇게 맴돌 수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매집을 바닥에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바닥 구간에서 완전 그냥 덱스랑 민코인들 이제 띄워버리면 어떻게 들고 와야 돼요? 얘네 거래하려면 뭐 테더 들고 오나요? 물론 테더 마켓이나 이런 데도 있어요. 뭐 덱스에서도 보시면 그것들은 뭐 이제 코인 재단들이 이렇게 설정들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보통의 기본은 뭐냐면 이더리움 메인넷이면 아니면 뭐 이더리움 이제 뭐 베이스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거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들고 와야 된단 말이죠. 시장에서 그러면 낮은 가격에 있는 이더리움을 들고서 이더리움을 장기간 이제 스테이킹 해가지고 이거 홀드하려고 이더리움도 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냥 와가지고 덱스장 참여하려고들 사는 거지. 그러면 사가지고 이더리움 사가지고 민코인으로 스왑하면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게 되죠? 내가 사온 이더리움으로 민코인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모를 이 민코인 대불장을 만들 중국계 세력이라고 한다면, 큰형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민코인들을 다 매집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띄우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더리움을 들고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조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공을 이미 이 민코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계 세력 그 큰형님들이, 그러니까 높아진 가격들 보니까 뽀모 느끼면서 이더리움 들고 이 민코인으로 조공하면서 이제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아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바로 폭락하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최대한 많이 이더리움 최대한 많이들 조공하게끔 하려고. 이 조공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그냥 뭐 갖다 준다 이런, 그러니까 뭐 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들 이제 이 장들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매집들을 더 해야 되니까 바닥 구간에서 그것들을 들고서들 민코인이나 NFT랑 이런 것들로 바꾸는 거죠. 미리 중국계 그 세력들은 미리들 매집들을 하고 있었을 테고 그 민코인들을 미리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솔라나에서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하는 거고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급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런 시그널들이 없잖아요. 얘네 없잖아요. 얘네 다 솔라나니까. 이 물량들 정리할 때, 솔라나 물량 정리할 때 그때쯤 완전히 다 정리하면 이제 그 타이밍 오겠죠.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얘네들. 그러면 솔라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 관점이면 솔라나 미래가 없죠. 어디 기 못 피는 거죠. 솔라나. 아니 이더리움 생태계 대체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그러면 경매 물량들을 근데 이게 경매 물량들을 만약에 저는 솔라나가 어쨌든 중국에서 주도하는 민코인들이 솔라나가 많아가지고 솔라나가 중국계 코인이다라고 그런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FTX에서 거의 출발을 했고 미국에서 이더리움을 좀 견제하려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라나는. 근데 이 물량들을 사간 기관들이 만약에 중국계 기관들 비율들이 많으면 이건 솔라나의 미래가 좀 어두운 거고 만약에 미국계 기관들이 많으면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갈 때 솔라나도 한번 이제 편승해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음 장은 솔라나 장이 내리막을 타면은 경매 물량들 다 팔아가지고 내리막 타면은 다음 장은 이더리움인데 얘네들이 과연 이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장들이 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닥 구간에서 올 것인지 저는 굳이 베팅을 한다면 저는 바닥 구간에서 이런 장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들을 매집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시장에 알트코인 시장에 희망이 없다. 이게 국내장이랑도 연결이 되겠죠. 국내장이랑도 연결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굳이 뭐하러 올려주겠어. 어차피 덱스장 만들 거면 이 잡코인들 아니 잡코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코인들을 굳이 큰 돈 들여가지고 올릴 바에 지금 이미 많이들 덱스 한번 준비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솔라나 한번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굳이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지금 시총도 높아 죽겠는데 이것들 비용들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요? 국내 투자자들이 타겟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강남 부동산도 홍콩처럼 평당 2, 3억도 갈걸요? 극과 극으로 완전 나뉠걸요? 한 2년 이내에? 부동산은 지금 타이밍이 아니니까 크립토 가고서 부동산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아직도 좀 버틸만 하거든요. 금리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할 때 미국 금리 인상할 때 금리를 인상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해요. 자산 시장도 좀 올랐어서 부동산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 21년이랑 다르게 이거 전에 그 룸네트워크부터 해가지고 가스코인부터 해가지고 가스 그 네오가스부터 해가지고 스팀부터 해가 막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 21년이랑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 그 바이비트랑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 선물 상장 돼가지고들 올렸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원래였으면 현물 주도로 해가지고 상승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물 상장해가지고 올린 거는 그 유동성이 부족한 걸 알아서 레버리지 장치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오가스.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올렸었잖아요. 작년에. 만약에 가스코인을 바닥에서 누군가 모를 세력들이 100억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고점에서 정리하기엔 너무 좀 예전처럼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선물 상장이 되면은 바닥에서 롱 포지션까지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0억치 물량보다도 롱 포지션도 있으니까 이중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차피 던져가지고 설거지를 할 거예요. 만약에 설거지를 할 거면 공매도 잡아놓고 어차피 던질 건데 어차피 떨어질 건데 쇼까지도 이제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사실 유동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나마 좀 기다렸던 게 제2의 누사이퍼 같은 코인들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제2의 페이코인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례들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3월달까지. 근데 그런 사례들이 안 나왔어요.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기간에 몇 일도 안 돼가지고 1000% 2000%씩 국내에서 올랐어야지만 그때부터 순환 펌핑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단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단 하나도 3월달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대응하셔야 될 준비들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너무 낙관하지 말고 뭐 비관도 하지 않겠는데 대응이 중요할 수 있는 영역 그 구간들이 올 것이다. 방심하지 말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방심하지 말라. 지금은 그렇게 방심한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구간들이니까. 자, 그러면 30분이 넘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또 이제 좀 시장 상황도 좀 이제 지켜보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